너 때문에 다 망쳤다. 비상계엄 후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했다는 이 말. 특검은 김건희 씨가 계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정황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특검이 발표할 사안이 아니다. 특검의 분석을 신뢰할 수 없다는 등 정치권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 갑론을박의 목소리로 오늘 정치훈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수사 결과 발표하는데 들어가야 될 부분인가? 저는 그게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자극적인 내용이라고 보고요. 너 때문에 망했다는 게 내가 계엄을 몰랐는데 네가 계엄을 해서 망했다는 건지 아니면 계엄을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망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점수로 따지면 51점.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김건희는 몰랐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했죠. 예. 저는 뭔가 실드를 쳤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부부싸움을 통해서 너 때문에 망쳤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거를 이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아이고 여사는 개입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둘이 싸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싸웠어요. 이 말 한마디로 종결한다는 것도 사실 수사를 제 상식에는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건 어제 왜 삼겹살 먹었냐, 배고팠던 것이 동기로 보인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어제 11분간의 조은석 내란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어려운 수사라는 거는 10분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는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야당으로부터는 정책 편파성이라든지 또는 일부 그 강압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등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도리어 여당으로부터도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어떤 본질에 좀 더 다가가지 못했다는 측면, 그리고 국정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 외환 관련된 수사, 즉 그 북한의 평양에 무인기 보냈던 문제, 그다음에 기타 관련자들에 대한 확실한 그 해명 등이 잘 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특검의 수사가 여당으로부터도 썩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이번 수사 자체가 그 사건의 특성상 굉장히 내밀하기 때문에 증거보다는 그 진술이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약간 어려움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너무 진술에 의존한 것 자체가 수사의 방향을 조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진술에 의존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사실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부부싸움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계엄 후에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 말을 한 것으로 미루어 김건희 씨는 직접 계엄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런 발언을 했을 개연성은 크다고 봅니다. 평소 이 두 사람 부부 관계나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또 관계가 여러 행태를 통해서 많은 언론 보도, 유튜브에 다 이게 나와 있지만은, 아마 김건희 여사가 저 이야기를 한 것은 그때,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당 내적으로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한 국정에 개입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여기서 발생된다는 그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 형태로 사실상 김건희 여사 이러시면 안 된다. 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전달한 경로가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로를 한 그런 입장이었지만은, 김건희 여사 본인은 당 내적으로도 이게 언제까지 자신을 갖다 보호해 줄 것이냐, 그런 위기 속에서 지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 여러 번 그런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불안했죠. 그러니 차라리 내가 털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근 인사들도 이걸 털고 가야 된다. 대통령 현직 시절에 털어봤자 이건 집행유예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김건희 여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당신 때문에 망했다는 것은 내가 이런 부분을 내가 털고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힘들어지고 권력마저 내놓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비판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하며 배신당했다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많이 11월 때는 더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러니까 거의 몸을 못 가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에 그 날짜에다가 구중궁궐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혼자 오다가 뭐냐면 사람이 고립돼 있으면 소통이 안 되면 오해도 하고 의심하는구나. 네, 어제 이진우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배신당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썼다는 겁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그랬다는 건데 어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를 윤 전 대통령이 빨갱이라고 부르면서 빨리 잡아오라고 했다는 증언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12월 3일 내란 직후부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체포, 야당 인사들과 같이 체포하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진술이 일관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놀라운 것은 이진우 그 전 수방사령관의 진술 중에서 만취했다, 몸을 못 가는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이 부분만 나온 게 아니라 전에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하고도 이 비슷한 상황이 나왔고 그때 술을 우리 폭탄주로 많이 마시지 않았느냐, 만취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지금 대통령이 군 관계자들하고 술을 만취의 상태까지 마시는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이것이 굉장히 국정 운영에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자초래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본인이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거죠. 되게 그 최고 지도자 그 대통령쯤 되는 지위에 있으면 속내를 드러내질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속내를 드러냈을 경우 그것이 밑으로 갈 때는 점점 더 크게 확산되거든요. 예를 들면 나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면 거의 그 사람을 내쫓는 상황으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권력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경계해야 되는 상황인데 배신자, 나쁜 놈, 총살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반복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만 그랬을지 다른 진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도 그런 말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만취 상태가 반복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행태를 보였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취중 진담이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진우 전 사령관이 구중궁궐에 살면 사람이 저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신이 수첩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으로서 그 중압감이라든지 또 대통령으로서 항상 이렇게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 참모들을 널리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 그런 이제 대통령실 틀림없는 건데 다만 특정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유독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은 구중궁궐에 갇힌 사람으로서의 좀 독단적인 판단이나 또 잘못된 어떤 견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구중궁궐이라는 저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말을 번복했더라고요. 글쎄요, 번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은 자신이 이제 그동안 특히 이제 13 비상계엄 당시 이후에 직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받는 수사에서는 자신도 경안이 없어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고 인식하고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한 게 아니다. 그 뒤에 이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또 감방 생활을 하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그 통화 내용 이게 이제 기억이 났다.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쭉 이렇게 문장으로 연결은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4명이라든지 부분 하여튼 진술이 번복되는 사유는 본인의 뜻이니까 그건 어떤 연유에서 저런 진술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에서 이 특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열어주시죠.
물음의 무게와 저열한 술수. 어제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뒤 여당은 남은 물음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야당은 저열한 술수라며 통일교 특검을 받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합니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묻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내란몰이 야당 탄압 특검을 연장해서 국정 난맥상과 명청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개의 특검법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사 대상은 통일교 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대통령 한학자 회동 및 로비 의혹.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기존의 3대 특검을 이어갈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 통일교 특검은 받지 않겠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홍익표 의원님께서도 앞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좀 미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느 부분이 남은 과제가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내란의 동기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검도 그냥 해석을 했을 뿐이에요. 어제는 이제 권력 독점을 위해 그랬다. 권력 독점에서 사실상 해석인데 구체적인 증언이나 진술이나 또는 어떤 자료로서 증거로서 이걸 입증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내란의 동기가 김건희 씨 사법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이유는 이 동기가 불분명한 사안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안가 모임 4명에 대해서 기소가 일부 이루어졌지만 이 안가 모임 4인 회동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즉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에 기획 단계하고 이후에 이것을 수습하고 소위 불법성을 은폐하거나 또는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수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국정원 관련 문제도 좀 명확치 않습니다. 물론 국정원장,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이 구속은 돼 있습니다만 국정원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상태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실 관련 여부, 그러니까 현재 비서실장 외에는 나머지 안보실 관계자도 아무도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여 여부나 어떤 인지 여부, 그다음에 특히 평양 무인기 관련돼서 외환과 관련된 대통령의 지시 여부나 군 내의 협조나 개입 여부 등이, 이거는 아직까지 굉장히 미진한 수사로 남아있고 필요한 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기존의 3대 특검을 이어갈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 끌고 가려는 저열한 술수다 이렇게 맞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인적 청산을 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야권 세력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갖다 그걸 거의 무력화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특검 정국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보수 우파 진영, 그러니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절대 입법 권력인 민주당이 입법 폭주 내지는 또 그런 입법 권력 남용 이런 걸 갖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끔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더 나아가서는 이제 6.3 지방선거가, 내년 6.3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이 내란 척결 세력들, 내란몰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란 프레임을 가둬둬야만이 또 이런 걸 갖다가 또 구체화시키려면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너 때문에 망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상식적으로는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했다고 특검한테 누가 진술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건 상당히 국민 정서나 감정상 이렇게 대단히 안 좋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체적 어떤 진실된 내용을 이렇게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기보다는 자꾸 이제 특히 김건희 여사라는 이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국정 전면에 개입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지켜내기 위해서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마지막 수단을 동원해서 썼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끊임없이 가자는 건데 특검이 이렇게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공소 제기가 이루어져서 기소가 됐고,
그래서 재판부가 지금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이건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데 거기에 끊임없이 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 특검이라는 게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또 편파성, 강압성 이게 없이 누가 조은석 지금 내란 특검이 제대로 이렇게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에서 또 이걸 종합특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 뜻에 너무나 크게 반하는 뭐 그런 정치적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기존의 3대 특검을 이어갈 2차 종합특검을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 관련 특검을 따로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첫 강제 수사에도 착수를 했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전현직 의원들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보통 왜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받은 적 없다. 보통들 그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절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선물도 밥도 한 그릇, 음료수도 한 잔 드려본 적 없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한 게 뭔지를 이번에 저는 알았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저는 철저히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 전재수 의원과 김규현 전 의원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도 돈 받은 정치인들 모두 나는 안 받았다라고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난 정말로 안 받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일반 국민들께서는 늘 뭐 정치들이 안 받았다. 그리고 또 검찰 들어갈 때는 사실이 아니다 그랬다가 이제 들어가고 나면 다 인정한 걸 반복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의뢰 정치인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전재수 장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도착 당일날 장관직을 내려놓을 때도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기가 이제 일반인으로서 물론 뭐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일반인으로서 정부의 부담 없이 수사를 받고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했고 이번에도 동일한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몇 가지 진술이 통일교 쪽의 진술도 나오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반박을 그 전재수 전 장관 측에서 하면서 사실관계가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국수본에서 이미 압수수색도 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입증을 해서 사실관계를 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사를 진행을 여부를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도 자기의 이건 뭐 단순하게 뭐 내년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자기 정치적 그 명운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기도 방어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의 반박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앞서 전재수 전 장관 등이나 절대 금품 수수 받지 않았다 해명하는 장면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통일교 특검 민주당이 받아야 한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쉽게 받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 뭐하냐 김성태 선배님 배워서 예전에 단식해서 드루특검 얻어냈던 김성태 의원님 배워라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일간에서 뭐 그런 비유를 하고 이제 지도부를 압박하는 뭐 그런 뭐 정치 패널들의 일부 뭐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은 뭐 그때 정치적 상황이나 또 지금 상황은 또 다르니까. 예, 과거 드루킹 특검을 얻어내기 위해서 단식하셨던 모습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저 때가 아마 단식 8일 9일 차인가 그랬는데 홍영표, 안민석 의원 등이 이제 방문해 주셨죠. 거지도 산거지네요. 저 때 또 뭐 제가 좀 목을 또 이렇게 가격을 당해가지고 좀 안 좋은 상태였었는데 뭐 하여튼 저는 지금의 이런 정치가 저 때는 그래도 아무리 격한 대치를 하더라도 대화의 타협을 끝까지 놓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루어지고 또 저도 이제 또 대화 타협 속에서 올해는 이제 뭐 보편적 복지자 뭐냐 뭐 이래 선택적 복지자 아동수당 같은 거 뭐 대륙 행정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 이런 걸
없애주고 뭐 이래 하면서 많은 변화도 이제 만들어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특히 이제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라든지 이번 통일교 이제 이런 건품 살포에 어느 한 정치 쪽만 해당이 되지는 않고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여야가 다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은 이런 거야말로 특검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특히 민중기 특검이 지난 8월달 윤용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이 진술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은 당시 집권당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또 구속 수감된 사람도 있고 예. 당사도 압수수색 당했는데 왜 한쪽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원들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분과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여간에 합의해가지고 뭐 저는 특검 외에는 별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찰들이 저걸 특검도 뭐 저렇게 미온적으로 손 놓은 사건을 갖다가 네. 경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저 실체적 진실을 다 밝혀낼지 대단히 의문스러워요. 예, 만약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과거 김성태 의원님처럼 저렇게 단식하면 통일교 특검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2차 종합특검은 하자고 하면서 통일교 특검은 경찰 수사 지켜보자 이러는 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사안의 무게가 다릅니다. 첫째는 내란 같은 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검찰도 일부 관여된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도 당시 검찰총장이나 그 일부 검찰 관계자들도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을 하는 게 불가피한 국가적 중대사안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거하고 지금 통일교 문제를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통일교 문제 관련돼서는 지금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사실은 못 받을 이유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는 여야가 지금 다 걸려 있는 상황이고 굳이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나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정부는 더더군다나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과 소위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내 비주류였기 때문에 로비 대상도 거의 아니라고 좀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굳이 회피하거나 이럴 이유도 없다라는 게 소위 친명 쪽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면 돌파론이 나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좀 더 상황을 국민 여론이나 1차적으로 요 세 분에 대한 조사 내용을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지켜봤을 때 뭔가 경찰의 수사 상황이 좀 미진하다 싶으면은 특검으로 갈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좀 봅니다. 예, 여러 가지 특검 이야기 해봤습니다.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작된 정부 부처의 생중계 업무 보고 오늘부터 다시 이어져서 앞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업무 보고에서 가장 준비가 잘 된 사례로 꼽은 분야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좀 긴장되죠?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이게 아주 모범적인 형태라고. 신안군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연금 때문에. 이거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가? 데리다가 한번 쓰든지. 그런가요? 어디 계세요? 콩을 수입을 하는데 수입된 게 대체적으로 얼마고 그중에서 유전자 조작된 건 얼마, 안 된 건 얼마 이거 좀 알고 싶었어요. 아, 예. 모르시면 아시죠? 심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콩은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국 GM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체유용 콩기름 짜는 겁니다. 그 외에 예를 들면 두부를 만들고 하잖아요. 식용은 난GMO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도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난GMO 입증된 업체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콩 GPT라고. 예. 그만큼 스타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질책의 프레임으로 지금 보는 거는 언론이 좀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생중계 업무 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 이학재 사장을 공개 질타하면서 전 정부 인사들만 이렇게 질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오늘은 모범 사례, 모범 공무원을 픽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림부 식품 관련된 식량국장의 답변이었는데요. 대통령에 관련된 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또 막힘없이 질문하면서 모범 사례로 좀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이게 처음 한 것도 아니고요.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도 이런 방식으로 공개 방식을 했었습니다. 업무 보고를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보건데 오늘 또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고 또 대통령께서도 아까 모두의 방송에서
봤던 것처럼 이 내용은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도 있지만 국민에 대한 업무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해서 그 공무원들의 관료사회 업무 보고를 대신해서 듣고 있는 거고, 행정 절차나 정책 결정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자료에 기반해서 전문성을 갖고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번 지켜본다면 때로는 이 부처의 정책 결정은 좀 안심할 수 있겠구나, 또 어떤 부처에 대해서는 이거 좀 불안하다, 이런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잘한 부처는 잘한 부처대로 노력을 하고, 못한 부처는 보완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일종의 공직사회의 어떤 충격, 그러니까 약간의 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충격을 준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일부 과거 이 여당 측, 지금 이제 야당이죠. 야당 측 인사들에 대해서 약간의 공격적 질문에 대한 이제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라, 누굴 야단치려고 하는 것 아니다. 네. 다만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그걸 질책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아마 공무원들의 답변 태도는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공무원들이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모범 공무원을 칭찬하는 사례는 참 보기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환단 고기 논란도 있었고요. 이렇게 설화 리스크 아니냐, 야당에서는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보면 지금 업무 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이 있다라면서 좀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넷플릭스 많은 영화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고관 대작 관리들 갖다 혼내주는 그런 영상들 보면은 대리만족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뭐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시절 쭉 이어져 왔던, 자기는 이걸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료 공직자들, 특히 뭐 단체장이라든지 기관장들을 갖다가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거 업무 보고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해놓고, 모르면 모른다고 인천공항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뭐 했냐, 어디 가 있었냐, 당신 그리고 사장 된 지 몇 년 됐냐, 임기가 언제까지냐,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조금 이재명 대통령이 좀 말씀은 좀 앞뒤가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공직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부처별 업무 보고 방식, 라이브 또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방식에서 이제 이 공직자들이나 또 뭐 기관장들 제대로 공부하고 뭐 제대로 된 어떤 뭐 인식 없이 뭐 기관 운영하기 어렵다, 이런 걸 보이는 거고, 한편으로는 야권 인사들에게 대해서 좀 그만둘 사람은 좀 그만두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한당고기라든지 그리고 제2 건국전쟁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는 또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또 정치적 또 편협성을 일정 부분 가진 부분을 뭐 저는 뭐 가감없이 뭐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기관들이 대통령의 인식이 저렇게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들의 동북아 재단 뭐 이사장 같은 경우 그 연구들 생각도 달라져야 되는 건지, 그런 의문을 남기는 거죠. 예. 대통령이 넷플릭스보다 재밌다고 표현한 생중계 업무 보고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똘똘 뭉쳐 싸워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조언을 했습니다. 어제 최고의 장면부터 확인해 보시죠. 국민의힘 지지율은 평균 21%였습니다. 민주당은 평균 41.6%로 우리가 약 2배 낮습니다. 지도부가 출범한 8월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더 뼈아픕니다. 민주당 통일교 문제, 대장동, 항소 포기, 양평 공무원 자살 사건, 관세, 부동산, 환율, 김현직, 캄보디아, 무비자 입국까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면접자 설문 방식을 들고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흔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조사 방식 때문이라고 한 건데, 장동혁 대표는 김민수 최고위원을 국민소통위원장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앉혔습니다. 장 부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를 당내의 고름이라고 표현하는 등 두 사람 모두 친한동훈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강경파로 불리는데요. 당 안팎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 여론조사가 그거 지금 현실을 잘 반영한 거 아닌 거야, 이런 한심한 얘기를 하고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또한 선거를 앞둔 것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은 모든 것은 선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필패가 명백한데. 토끼가 달아날까 걱정하십니까?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수 국민의 뜻을 쫓아 정도를 가주십시오. 네, 이석영 위원장 얼마 전에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도 쓴소리를 하긴 했는데 오늘도 장동혁 대표에게도 집토끼 도망갈까 봐 걱정하지 말아라. 국민 전체를 보는 정도를 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네요. 예, 지금 우리 당도 제가 전에 한번 그 여론과 관련된 보고를 했을 때 선거에 질 때 공통적인 것은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보다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뭐 이런 등등의 지지자들 중심의 그 정세 인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그 현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주관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전형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율이 만만치 않아. 조사만 제대로 하면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슷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주관적 오류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일정 정도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연거푸 그 두 번의 큰 선거를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2024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에게 패배했고요. 그다음에 뒤이어진 탄핵과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권을 내줬어요. 예. 그렇다면은 큰 선거에 두 번 졌으면 뭔가 자신들이 혁신하고 바뀌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께서 지적한 부분은 조금 더 지금은 지지층 정치보다는 국민 그 어떤 그 중도 내지는 국민 다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국민의힘이 좀 더 넓은 광장으로 나와서 국민 다수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변심했으면 좋겠다. 너무 극단적인 입장을 쫓아가는 것은 그 국민의힘의 미래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에도 좋지 않다. 이런 한때 저쪽 당에 포함되어 있었던 분 아니겠어요? 예. 그 보수층 인사고 그런 보수층 인사로서의 어떤 답답함을 토로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장동혁 대표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지금 당은 계속 우양우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조금 전 속보에 의하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친한동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를 했어요. 그 사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 종교 행위를 희화화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대로 당원권 정지되는 건가요? 바로 당권 정지가 되는 건 아니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당무적인 어떤 입장을 갖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내고 이 내용을 이제 윤리위원회에다 권고한 사항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정말 당헌 당규를 어기면서까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네. 또 당의 어떤 뭐 그런 결집을 방해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심대한 문제가 당에 발생이 됐다. 그렇다면은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당무감사는 그 당무감사적인 차원에서의 판단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윤리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거예요. 윤리위나 당무감사위나 사실 장동혁 대표의 결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구가 작동될 때는 당 지도부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질 것이냐. 그러니까 당무감사 그런 권고를 했더라도 장동혁 당대표가 앞으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제대로 우리가 견제 비판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 결속이 중요하다. 우리 더 이상 갈등을 더 이렇게 확산하지 말자. 예. 이걸 수습할 수도 있는 것도 장동혁 대표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수습을 하지 않고 이건 당무감사가 그런 권고를 했으면은 그걸 존중해서 윤리가 판단을 해주면 그 판단은 판단대로 받겠다. 그런 또 이제 지도부가 일정 부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건데 네. 저는 뭐 지금 이 상황은 불과 이제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다 또 지금 현재 통일교 건품 살포로 해서 이렇게 편파적 수사의 결과가 국민적 공분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더욱더 이제 당을 결집시키고 하나의 전선을 만들어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자중 질환을 수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